아침에 자료를 집에서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걸. 거기 승진 넣어놨고, 경력개발 그분하고, 아까 경력개발 원리가 나와 있긴 했는데 안 써져 있었죠. 뭐라고? 그래서 거기 추가해놨고, 3페이지에 있는 보수관리에서 거기 이 인사혁신처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보수에서 쭉 나와 있죠. 봉급, 수당 이렇게 됐는데 수당은 18종이고 봉급은 직종별로 몇 개의 봉급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11개 봉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보수관리 하나 넘기면 거기 밑에 보면 쌤 뭐가 있어? 7이 2개나 되네. 제일 밑에 4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기본급 종류에서 직무, 그 다음 직능 쭉 나와 있죠. 4페이지 기본급, 그쵸? 종류. 그 다음 5페이지 성과급 보니까, 아까 연봉제 있어요. 성과 연봉제 보니까, 자, 보시면, 고정급은 누가 받는다 그랬어요? 정무직. 정무직은 뭐만 있다? 기본 연봉만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직무 성과직은 누구 합니까? SES는 고위 공무원단이에요. 고위 공무원단은 약자를 SES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기본 연봉하고 성과 연봉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미지급 비율은 성과가 너무 제일 안 좋을 경우 10%는 10명에 만약에 뭐가 있다. 공무원단이 있는데 그 중에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 한 명은 아예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 성과 연봉. 그러니까 성과 연봉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가 사실은 좀 미미해, 거의. 자, 그다음 그 성과급제 연봉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급이라고 그랬어? 과장급. 우리 쌤 이거 우리 선생님 오셔가지고 지금 딱 한 분 덜 했는데 여기 이거 안 받으셨죠? 지금 보내 여기 나온 거 오늘 로그에 나온 건데.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거기 뭐가 있어? 쭉, 자, 이 종리 좀 거기는 성과급적인 과장급이라고 돼 있죠. 성과급 연봉제는. 그래서 정리했으니까 한번 그걸로 보시면 또 명확하게 더 들어오실 거예요. 그걸로 한번 보시기 바래. 그래서 지금 연금하기 전까지 봤었죠. 연금 볼 차례입니다. 지금 그리고 원장님이 학교 강의 가는 바람에 여기 SD 카드인가? 뭐 그 카드를 교체를 안 하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3시 반까지만 강의하라고. 그 이상 강의하면 안 찍힌다고. 그래서 3시 반 이유는 어떻게 4시까지 해야 돼? 그렇죠. 문제를 그냥 풀어볼까요? 문제? 여기 문제 그냥 풀으면 될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거, 올해 거 문제 푼다든가, 작년 거 문제 푼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는 걸로. 이 수업 끝나고 또 있나요? 이 수업 끝나고 바로 교육학인가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교육학 안 듣잖아. 여기 강의실은 문제네. 교육학은
5시부터 하는 건가요? 그러면 5시까지. 1시간 더 늘려서 하자고. 오늘 3시 반까지 30분 못 하는 거 다음에 한 번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중간에 갈아 끼면 되니까. 그렇죠? 이게 녹음이 안 돼, 녹화가 안 되나 봐요. 1시간 반. 지금 아침부터 5시간밖에 녹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 뭐 복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녹화 안 해도 될 만한 걸로 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쌤들 지금까지 쭉 보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금입니다. 연금. 연금 보면 요즘 연금 때문에 말이 많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연금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보수보다 더 적게 나왔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나온 건 아닌데 연금에서는 몇 가지만 봅시다. 자, 의의에서는 먼저 가부터 봅시다. 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하나입니다. 자, 연금은 뭐라고요? 자, 326페이지. 우리 선생님들 이거 제본을 이렇게 되는 걸 제본을 다 해드릴게요. 선생님 오후에 나눠드린 것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본을 할 때.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오후에 나눠드린 거 있어? 오후에 나눠드린 것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세 번째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오후 것처럼 할까요? 오후 그냥 매번 하지 말고 오후 것처럼 하겠습니다. 오후 것처럼 하되 거기 중간중간에 그냥 OX 문제 좀 넣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OX 문제 좀 넣어서 물론 여기하고 겹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신 걸로 좀 바꿔서 OX 문제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달 말까지 해서 선생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서는 저기 사회보장제도 하나다 이 부분하고 자, 쭉 보니까 마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나번에서 공무원연금은 일반적 연금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과 더불어 인사정책적 성격도 갖는다. 이런 성격 문제 나왔을 때. 그 다음 마번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정치적 자유 제한과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도 있다. 그렇죠? 공무원이 많은 제약들이 있죠. 선생님 공무원도 영리행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있죠.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게 뭡니까? 공무원 중에서 일부가 유튜브 했었죠. 유튜브 수익 가지고 영리행위다. 여기까지 논란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선생님 유튜브도 원래 법대로 하면 영리행위가 나오면 그 못하게 돼 있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봉급도 죽거리만큼 주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랬으니까 최소한 무엇이라도 보장해줘야 된다. 퇴직 후에 연금이라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였어요. 연역 보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공무원 연금법이 최초입니다. 최초. 연금식으로 이렇게 해준 게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보니까 당시 경제 수준 및 민간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이는 파격적인 조치이며 발전 행정을 주도하는 변화 계획자로서 공무원을 우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 적용 대상도 시험에 나옵니다. 적용 대상 간단히 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거기 장, 차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정규 공무원 외의 공무원,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청원, 경찰,
청원, 산림, 보호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아닌 사람 봅시다. 군인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다시요. 군인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왜 제외됩니까? 일단 군인은 왜 제외돼요? 군인연금이 따로 있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기관은 공무원 연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공공기관도 예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있었죠. 거기도 공무원연금 안 받, 여러분 공사 같은 경우도 공무원연금 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부인분은 공무원 하셨고 남편분은 저희 석탄공사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둘 다 정년을 하셨는데 석탄공사는 공무원연금이 아니에요. 그냥 자체 사적인 연금을 냈어요. 그래서 실제 받는 액수 보니까 이분이 280인가 300 가까이 받고 이분은 140 받아요. 그래서 이 직장인 다닐 때는 이분이 큰 소리 치셨는데 요즘은 완전히 넘어가도록 하죠. 사적인 일이니까. 자, 그 다음 꼭 알아두십시오. 군인과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자, 그 다음 퇴직연금, 이 사립학교 교원도 제외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공로 보상이다, 아니다, 가치 보수설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공로에 대해서 보상해주면 국가가 전액 부담해줘야 되겠죠. 근데, 자, 가치 보수설이다, 보수의 일부다, 이렇게 하면 반반씩 부담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기여제 부분에서는 그렇고 공로보상설은 독일과 영국.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은 전액을 뭐예요? 한국은 연금에서 여러분 봉급받으면 왜 직구리가 되냐면 연금에서도 다 떼가죠 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는 가치보수설이고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퇴직 후에 지급한다. 자, 거기 보니까 기금제와 비기금제가 있는데 기금제는 어떤 걸 기금제라고 그래요? 기금제는 말 그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금제를 적립방식이라고 불러요. 적립방식이고 비기금제는 부과방식이라고 불러요. 부과방식. 자, 보니까 여기가 시험에 좀 나오는데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이 기금의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연금 재원을 충당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에서 시행한다. 장점은 자, 지속적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단점은 제도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인플레가 심할 경우 기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특히 두 번째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 비기금제, 자, 미리 적립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부과해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연금 지출에 드는 금액을 세출회사로 계산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 초기 개시 비용이 적은 데 비해서 단점은 매번 예상이 계상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기 독일이나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프랑스라고 그랬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국민연금 우리나라 있죠. 우리 이 기금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있어서 거기서 주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국 같은 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돼요. 국가에서 전액을 대니까 국가 예산이 잡혀야 이 기금이 아니 뭡니까? 연금이 나오겠죠. 그래 그때 예산에다 반영해요. 예산에. 자, 그다음 기여자와 비기여자. 이 말은 자 말대로 기여자는 공무원들이 실제 돈을 내느냐, 비기여자는 아예 공무원들은 돈 안 내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느냐, 이걸로 나눠지고. 자, 급여의 종류는 단기급여, 장기급여 나오고, 단기급여는 정부가 전액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상 요양비, 재부조금, 사망조기금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장기급여는 공무원들도 반반씩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퇴직급여 할 때 퇴직급여, 퇴직수당, 유족급여, 장애급여 등 그 정도로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문제를 풀면서 조금만 정교화 시켜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42번을 풀면서 41번까지 풀었습니다. 42번 풀어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최초의 공적 연금제도로서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하고 붙였어야 되는데 특수직역 연금제도이다. 맞죠?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 대상에는 군인, 아니라고 그랬죠? 공무원 임용 전후의 견습 직원 등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 다시 조금만 더 늘려봅시다. 군인 아니고, 사립학교 교사 아니고, 선거에 의한 되는 공무원 아니고, 또 하나는 견습 직원 아니고. 견습 직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금에. 자, 그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사회보험 원리와 부양 원리가 맞죠? 자, 혼합됐다고 그랬습니까? 공무원 연금은 재원의 형성 방식에서 부과 방식과 적립 방식의 비교한 적립 방식의 장점은 자, 인구 구조 변화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더블 받는 데 비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방식이 적립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46. 공무원 연금은 재원의 형성 방식에서 부과 방식과 비교한 적립 방식, 기금을 형성하는 방식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 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기금으로 조정했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돼 있어? 가치가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대로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미리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처럼 기금을 조성해. 그렇죠? 우리가 장학 기금 조성하면 어때요? 박찬호 선수라든가 무슨 선수가 10억을 딱 기부한다든가 먼저 이렇게 해서부터 기금이 시작되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기금용으로 처음에 많이 걷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 놓고 계속해서 국민연금기금이 이제 뭐 주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불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이긴 해요. 안정적인. 그런데 아까 부가 방식으로 하면 갑자기 경제가 막 떨어지거나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그런 게 없이 이미 기금이 있으니까 계속 줄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100억이 기금으로 100억일 수는 없죠. 있다 그러는데 인플레이션 되면 이 돈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 그럼 이거 돈의 가치는 확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일단 모아놓으니까. 일단 모아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당시 부과 방식은 또 그때 그 생각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크게 여기서는 문제 없겠죠. 그렇죠? 부과 방식에서. 왜냐하면 그해 그 해마다 이렇게 부과하니까 그해 뭘 반영할 수 있겠어? 올해 인플레이션이 왔구나.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거두면 되고 이러면 되겠잖아. 근데 이건 이미 모아둔 돈이야. 모아둔 돈이니까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되겠어? 돈 가치 확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말. 이 말의 뜻만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 힘들다. 그 다음 47번. 적립방식의 장점은 연금 재정 및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이미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안정적으로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49번.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 여기까지 맞죠?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이라고 그랬죠. 독일, 프랑스 또는 독일, 영국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럽 쪽. 50번. 공무원 연금제도는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돼. 아까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쌤, 국민연금 재단은 국민연금공단은 어디에 속해? 자, 여기 공부했으니까 우리 국민연금공단은 어디에 속합니까? 공공기관에는 속하죠. 우리가 정부, 준정부, 공공기관이 있었죠. 공공기관에는 속하는데 공공기관은 다시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어?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준정부 기관에는 뭘로 나눈다고 그랬어? 갑자기 생각 안 나. 준정부 기관은 무엇과 뭘로 나눠져? 유탁형하고 기금형. 그쵸? 쌤들, 저는 잊어먹어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여기에 기금형에 국민연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준정부나 공기업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공무원은, 준정부기관은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이. 그래서 이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갈 수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 다시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은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자, 누가 관장하겠어요? 이건 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어디에 속한 건지 한번 봅시다. 사기및 신분보장 중에 하나죠. 자, 쌤, 노후가 보장되면, 공무원이 노후가 보장되면 뭐가 높아져? 사기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사기 진정책이 하나니까 연금은, 자, 인사를 담당하는 누가 담당하냐면 인사혁신처.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담당합니다. 인사혁신처가 담당합니다. 자,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고 그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혁신처에서, 자, 사실은 집행은 위임해놨죠. 국민연금공단에다 위임해놨습니다. 자, 앞에 뭐가 틀렸냐면 행정안전부 관장, 이 부분이 틀렸어요. 물론 집행은 국민연금공단은 사지만 이것도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 그 다음 52번.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비기여자에는 정부가 연금제도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 맞죠?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이건 맞죠?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 아까 몇 개의 봉급표라고 그랬어? 11개라고 그랬죠.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 연봉제. 맞죠? 아까 문제는
모든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였죠. 그래서 자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봉제는 고정연봉제는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정무직. 그 다음 직무성과급제는 고위공무원직. 그냥 성과급제는 그렇죠. 우리가 중앙정부기관 보면 과장들 있죠. 과장급이 4급대거든요. 4급. 자, 그 다음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금 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이런 걸 틀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58번 현행 법령상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에서 군인과 선거에서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을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맞죠? 자, 공무원 보수에서 실적급은 개인, 이거 풀었죠? 57번부터. 그렇죠? 연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9급, 7급 공무원에서는 연금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연금에 대해서 나온 건 그냥 아까 기여제, 비기여제 이 문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연금 많은 연금들은 구체적인 것들은 왜 안 나오냐면 그건 매일 바꿔질 수도 있죠. 제도가 바꿔질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좀 피하고 잘 안 나옵니다. 자,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단체.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 단체. 그렇죠?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핵심만 좀 봅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죠. 그건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 어떤 건지 체크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중립 개관에서 의의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 보냐면 거기 정치행정, 정치적 이론론과 이론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문제를 강조한 것은 의의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강조하겠어? 이론론에서 강조하겠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것. 행정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정치행정 이원. 정치하고 행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행정은 정치형에게 간섭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연역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미국에서는 펜들턴법 여기서 강력하게 정치적 중립을 규정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해치법도 강화시켰고. 자, 그런데 미국에서 보면 미국도 고급 공무원단 도입했다고 그랬죠. 고급 공무원단 도입하다 보니까 이들이 고급 공무원들은 행정가야. 그런데 이들은 고급 공무원단이라고 해서 정책적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뽑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정치적 중립이 상당히 약화되겠죠. 국가별 현황 쭉 나와 있습니다. 국가별 현황. 그래서 미국보다 독일이 훨씬 더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훨씬 더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알아둡시다. 국가별 현황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일단 미국이 잘 나오죠. 국가 나오면 다른 나라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독일이 훨씬 더 뭐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정당 가입이나 정당 활동이 허용되어 있다.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 들어있죠? 공무원 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국가공무원에서도 65조 2항 보니까 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을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되죠. 그 65조 1항 보니까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정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단체. 자,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복지 증진, 기타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다. 그래서 자, 광의 공무원 단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냥 협의로 말하면 공무원 노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공무원들의 노조란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 그쵸? 왜 그랬어?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뭐였으니까? 국민의 봉사자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노조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공무원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국민이고 또는 기본권을 향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점차 확대해 갑니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노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것만 알면 돼. 이야기로 처음에는 완전히 어떤가 하는 거. 일반 기업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집배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그 일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택배하는 사람이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인정해. 철도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택시나 버스 하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뭐 있어? 그쵸? 현업에 있는 사람만 인정해줬다가 서서히 넓혔어요.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재작년에 이제 이 국제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그거 안 된다. 6급, 5급은 왜 안 되고 4급 왜 안 돼? 그래서 직급을 풀었어요. 그래서 모든 직급이 가입은 할 수 있어 노조에. 단 거기 공무원 노동조합 그래서 쭉 그 흐름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들어있고 자 336페이지 보면 자 쭉 그런 이야기들을 써져 있는데 제일 밑에 반가로 3 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니까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가입 범위 봐봐요. 가입 범위. 가입 가능한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그렇죠? 별정직 공무원 가입 가능합니다. 특정직에서 거기 있는 거 교육공무원 중에서 다만 무엇은 제외한다 그랬어. 교원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교원들은 그래서 정교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국교직원 노조 이런 식으로 따로 법률이 정해져 있어. 교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가입할 수 없으면 노조가 다르잖아. 교원하고 공무원 가입할 수 없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교원이 아닌 사람들 장학사 이 사람 교원은 일단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공무원 노조,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입 불가능. 이것만 잘 외우시면 가입 불가능이 중요합니다. 업무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첨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즉, 여러분,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실질적인 업무에 하면 감독 업무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노조 가입해 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업무 주된 내용이 인사, 보수, 노동관계 조정, 감독 등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는 게 있겠죠. 봐봐. 보수에 관해서 노조하고 하는데 자기가 보수를 관장하는 공무원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
노조 입장에서 하면 웃기잖아, 이건. 그래서 그런 데 일을 하거나, 교정, 수사, 이런 데 노조 있으면 좀 곤란하겠잖아. 경찰 노조 있으면 좀 곤란하겠잖아. 그런 데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그런데 그 박스 한번 봅시다. 가입 범위의 개정. 2020년 말에 국회가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직급에 따른 가입 범위 제한을 해제하였다. 그래서 여기 기출을 OX 문제도 보겠지만 맨날 6급 이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해제시켰어요. 옛날에 6급 이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따라서 해서 쭉 이야기 별정직 공무원 등이며 직급에 따른 가입 제한 조항은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군인과 경찰 제외하고는 공무원 노조 가입이 직급 제한 없이 가능하며 해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자, 쌤 거기 그런데 쭉 봅시다. 정무직은 가입되도록 돼 있었는데 가입 범위 가능한 게 없죠. 정무직은. 그렇죠? 특정직이나 이 특수 경력 중에서 별정직까지는 가능하죠. 자, 그다음 그래서 그게 중요해. 지금 노조에서는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내용에서는 교섭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죠. 되는가 한번 봐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 그러니까 조합원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보수, 복지, 근무 조건. 근데 단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보수의 합의를 봤어. 이렇게 해주라 합의를 봤는데 국회에서 4% 이상은 안 돼 해버리면 그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우리 5%를 하기로 합시다 하고 합의 본 곳에 구속력이 없다는 거야. 보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보수 같은 경우도 협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쌤이 이 공무원 노동조합 회장이 노동조합장이야. 이제 국가를 대변했어 제가.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힘드니까 보수 10%의 향상에 대해서 향상을 해서 또 하자 이렇게 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건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라 예산 부분이라 예산에서 깎아버린 거야. 그래서 4%밖에 못 올려. 그러면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야 우리 10%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최소한 이 정부가 당국이 10% 되도록 노력은 해라는 의미야.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비교섭한 사항도 쭉 읽어봅니다. 쌤 꼭 봐야 될 게 인사에 관련돼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협의 대상 아닙니다. 교섭 대상. 그 다음 정책에 대해서도 협의 대상 아닙니다. 자, 정책 같은 경우도 무슨 정책 하려고 그러니까 노조들이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조직 및 정원, 예산, 기금 이런 것들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밑에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이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조들이라도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 다음 그 밑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의 업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로삼권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근로삼권, 단결권, 그 다음 교섭권, 행동권인데 뭡니까? 행동권은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교섭이 결렬되었을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서로 조정해 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자, 기타. 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 공무원은 이 법 적용을, 왜냐하면 교원노조법이 적용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직장협의회는 노조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A라는 사람이 전국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 있고 또는 직장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 기관별로 직장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는 조금 알아야 될 게, 한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밖에 설립이 안 돼요. 하나의 기관에는. 그 다음 이것도 안 돼요. 이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 하나의 기관에서 두 개 직장협의회는 안 됩니다. 이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한 개의 기관에는 하나의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 그냥 넘어가서 그 밑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있는데 나와본 보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이라 노사협의회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A라는 공무원이, 자, 우리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전국 공무원 노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뭐도 직장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직장협의회는 여러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전임자 있어 없어? 전임자는 전공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가서 근무 안 해요. 어디에서 가세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해요. 자, 봐봐. 보건복지부 이를테면 어떤 보건복지부에 있는 주사가 전공로 이 조직부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근무해요? 전공로 사무실에 가서 근무. 이걸 전임자라고 그래요. 전임자. 근데 직장협의회는 그런 노조가 아니니까 전임자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항이 있을 때만 모이는 거지 전임자가 거기서 근무한 전임자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 전임자 임금은 누가 줄까요? 전공로 회장은 자기 노동조합장은 자기 직장에 가서 근무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근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에서 봉급 안 줍니다. 자기들이 노조비를 걷어서 주는 거죠. 그걸로 운영해서 월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구급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맞죠? 공무원 노동조합은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만 어떻든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인사 채용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할 수 있겠죠. 전국로에서. 그쵸? 단체 교섭 대상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복지 및 그 밖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도 부수, 맞죠?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아니라고 그랬죠. 교원 아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교원 노동조합 설립이라고 또 다른 법률에 따른 거죠. 5번 공무원 노동조합은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견해가 대립합니다. 긍정설하고 부정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긍정설에는 실적제를 약화 안 시킨다. 그렇죠? 왜냐면 여권제를 다 막을 수 있잖아. 장관이 정실인사하려고 그러면 노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적제 강화하는 측면인데, 또 반대하는 사람은 실적제를 노동조합이 있으면 연공 서열로 하자 그러지 무엇으로 하자고 안 하겠어. 그렇죠. 자, 전국 노동조합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공무원이 되면 좀 직장인으로서 안정되게 돼야 되니까 연공 서열로 보수를 주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실적제는 약간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한번 봐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편을 한번 보시면 찬성 반대 그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안 중요하니까 뺐을 거고. 찬반론 거기 나와 있죠. 좋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실적제를 강화한다는 사람도 있고 강화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실적제에 긍정적인, 부정적으로 영향 미친다, 긍정적 영향 미친다 이런 게 있으니까 5번은 틀렸죠.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의 특수성에 비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체 행동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단체 행동은 아주 일부 현업에 한한 사람들만 인정되고 있고, 어떤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철도청이 옮겼으니까, 공사로 옮겼으니까 그런데 우체부 뭡니까? 정보통신부의 소속의 우체국 같은 경우는 어때? 실제로 집배원 같은 경우는 노조 같은 경우가 행동도 할 수 있겠죠. 현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는 파업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말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 인사행정에 중시되고 있는 관리도구 하나이다. 이거 맞습니다. 6급 이하 일반직에 장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예비에 가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래 이게 제정되기 전에 맞죠? 근데 지금도 맞아요. 6급 이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개정으로 직급에 따른 가입 범위 제한을 해제했다. 그래서 만약에 4급, 3급 해도 된다는 거죠. 자기가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면 관리하는데. 9번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 특성 중 하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규가 많고 그런 법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 종류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도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 설비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10번 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조합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전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전공로 전국노동조합 조합장이라든가 부조합장이라든가 그쵸? 여기 기획부장이라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전임자라고 그랬죠? 전임자는 국가에서 안 준다고 그랬죠? 다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틀렸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까 정확히 읽었죠? 이 조항이 있다는 거. 14. 정치행정이원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비판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입니까? 정책 중립을 하자는 입장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정무직이니까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장관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뭘 해서는 안 돼.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됩니다. 16번 국가공무원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은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자, 6급 이하 공무원, 6급이 또 아니지만 이 사람들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정당 또는 그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노조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 그렇죠? 자, 공무원 정치적 중립에 있어 미국보다 더 유리해서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은 자유로운 맞다고 그랬죠. 국가기관, 지방자치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죠.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며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기관 두 개 설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설립할 수 없다고 그랬고, 자,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가입 대상이나 지휘감독에 지켜있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된다. 맞습니다. 21. 공무원 노조와 달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아까 전담자를 둘 수 없다고 그랬죠. 전임자. 자, 우리 쌤 오늘 나눠드린 거, 오후에 나눠드린 거 한번 봅시다. 공무원 단체하고 직장협의회하고 비교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어제 한 것 같은데 한 장 넘겨서 있어요, 없어요? 직장협의회랑 비교하는 거 없으면 안 중요해서 그래. 넘어가요, 그냥. 어쨌든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전체적인 구조상 행정윤리와 관료 부패는 조금 여기 사기 및 신분보장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일단은 뒷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걸 조금 넘어가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계속 연장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59페이지. 자, 공무원은 권리 보장이 있고, 권리 보장. 그 다음, 권리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의무가 있고, 의무 부과가 있고, 의무 해제가 있죠. 표로도 나타나 있는데, 의무와 의무 보장. 사실 이런 문제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해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신분보장. 신분보장의 의의부터 나왔죠.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직체계는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중요시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거하는 공무원 스스로 의사에 관한 신분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서 국민 전체 봉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신분보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법적으로 제일 밑에 260페이지.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은 무엇에 따라 보장된다?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라번 국가공무원법상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따른 공무원 형의선고 하나하나씩 읽어봅시다.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휴직되거나 강임되거나, 그러니까 강임은 본인의 의사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또는 면직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을 아까 직권면직이죠. 그런 걸 당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적극행정 제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게 되면 뭘 한다? 징계 면제한다. 우리 선생님들 행정법 다 배우니까 행정기본법 제4조나 이런 데 보서 적극행정, 징계 면제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거니까 시험에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번 그 밑에 A씨까지 달아봤어요. A씨. 공무원 A가 순찰하고 있을 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 소극적이야. 혹시 나 뭐가 될까봐, 그리고 징계당할까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거 적극적으로 네가 했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사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는데 손해났다, 징계 안 할게, 적극적으로 해줘,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적극적 행정을 권장하고, 인사혁 실제 들어가도 적극적 행정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은 적극적 행정이 되기 위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가 면제되는데, 가나다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유의하려고 했고, 업무 처리가 적극적이었고, 또는 고의나 중과실은 없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전 컨설팅을 면제했을 때도 징계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안해. 사전 컨설팅을 거칠 때, 미리 물어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소청 및 고충 처리의 징계제도. 자, 소청 심사제도. 그렇죠? 자, 먼저 이건 사실은 여기서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징계제도부터 봐야 징계제도가 불만 있을 때 소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67페이지 징계제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징계는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 관계의 규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관계에 속하는 자에게 체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고, 특성, 징계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교정 혹은 예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자, 다음 368페이지 징계 사유 봅시다. 일단 법 위반했을 때, 일본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법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또는 그렇죠, 우리가 복종, 성실, 그 다음 또 품위 유지, 청령,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 3. 직무의 내의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유신을 존중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 종류와 효력,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징계 종류. 자, 먼저 징계 종류는 몇 가지? 6가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그래서 아까 직권면직은 징계 아닙니다. 직위해제도 징계 아닙니다. 자, 6가지고 중징계는 거기 뭐 어디까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를 중징계. 간보고 경책을 뭐라고 그런다? 경징계라고 그런다. 그래서 위에 4가지는 뭐라고? 중징계. 밑에 2가지는 경징계. 물론 쌤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서 4와 5도 한 번은 4와 5도. 자, 그런데 자 봐. 4는 일단 놔두고 5번 봐봐.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니까 배제 징계라고 그러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죠. 그러니까 교정 징계라고 해요. 아까 배제의 목적도 있지만 교정의 목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로 구분하면 배제, 예, 그 다음, 교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먼저 제일 큰 징계가 뭡니까? 파면. 여러분, 이거 징계하고 형사적인 벌 받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파면하고 어떤 게 있어요? 해임. 그 다음, 강등. 정직, 그 다음 감봉, 견책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경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배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정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효력이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효력을 보면 파면 봅시다. 파면은 자 A가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렇죠? 법을 안 지켰거나 뭐 음주운전을 했다 합시다. 또는 자, 성실의 의무가 있어서 이 복종의 의무가 있어 상급자가 시켰는데 복종했는데 안 지켜버렸어. 또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데 뭐 그걸 위반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자, 여기 파면은 어떠냐면 파면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그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못 봐요. 공직에 못 들어 5년 동안. 공직에서 배제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의 절반밖에 못 받아. 아무리 징계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해서 별로 손 안 대는데 파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낸 건 너 줘. 안 줘. 내가 낸 건 퇴직금 중에서 내가 낸 퇴직금 안 줄래. 하고 반반씩 내줘. 퇴직금을 위해서. 그래서 그 공무원의 2분의 1만 뭐 한다.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5년 미만으로 근무했어. 5년 미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선생님 반팀이나 안 줘버리면 완전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4분의 1만 감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은 절대 잘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파면은 5년이고 퇴직금이 얼마를 감한다? 2분의 1. 나머지는 퇴직금 손대면 안 돼요. 해임 때 일부 뭐 할 때만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냐면 거기 봐봐. 원래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되겠죠. 단 금품과 공금횡령 비위에 의해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4분의 1 감액을 하거나 그것도 전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8분의 1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야, 예.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원칙이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얘는 거의 어려운 시험에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그럼 거의 다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5년에 2분의 1이고 해임은 3년 동안 공직관계에 들어올 수 없고 공직에 배제되고 여기는 손 안 대. 그렇죠?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겠죠. 퇴임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강등은 뭐냐면, 강등은, 선생님 1개월 강등은, 자, 1개월 강등하면 처분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 종사는 불가하고, 강등 후에 3개월간의 보수는 전액 삭감합니다. 그렇죠? 보통 강등을 내리면 우리가 강등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사에서 주사부로 6급에서 7급으로 강등을 했다. 이건 징계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 직제가 없어서 내려오는 이 강의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품위주의에 위반됐어. 뭐 이를테면 노상방뇨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뭘 했다? 강등을 했어.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은 벌이잖아. 그래서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을 못 받아. 그렇죠? 그 다음 등급도 한 등급 내려오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이때는 아까 강인과 달리 보수 봉급을 누구 봉급으로 줘? 강등된 봉급으로 7급으로 준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 정직을 봅시다. 정직은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이 있어. 자, 정직은 세 가지야.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 그럼 1개월 정직 당하면 실제로는 1개월 동안 공무원 신분이 있어. 그런데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죠. 집에 있어야 돼. 시청 같은 데 못 간단 말이에요. 대신에 여기도 1개월 동안은 보수일 전액 가면 못 받아. 2개월 정직당했다 그러면 2개월 동안 신분은 유지하지만 시청에 못 나갑니다. 또는 구청에 못 나가. 그리고 보수를 역시 2개월 동안 전액 못 받아. 3개월 정직은 여기보다 훨씬 세죠. 여기는 3개월 동안 직무종사 못하고 보수 못 받습니다. 거기보다 위니까 강등은 제일 높은 걸 취급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보수를 아예 못 받고 등급까지 내려가. 그렇죠? 이것도 2개월 강등, 3개월 강등, 강등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없어. 1개월만 강등시키는 게 어디가 있겠어.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센 게 뭐였어요? 정직이 3개월보다는 더 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플러스 1계급을 뭐 한다? 강등시켜버린다. 자, 감봉은 역시 감봉도 세 가지야. 세 가지니까 뭐가 있겠어? 1개월 감봉, 2개월 감봉, 3개월 감봉이 있겠죠. 그럼 이들은 직무 종사해요. 그냥 시청에 평소대로 근무해. 다음 보수 나올 때 3분의 1을 1개월 감봉은 1개월 동안 3분의 1을 감하고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수의 3분의 1을 감어간다. 연봉 대상자는 연봉 월액에서 40%나 감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만 알자. 기본만 알면 되니까. 근데 견책은, 자, 심판. 견책은 뭘 한다? 훈계와 회계만 해줘. 보수의 영향이 없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시청에 근무하는데 견책당했던 사람은 그냥 훈계하고 뭔만 해주는가? 회계하도록만 하는 거야. 보수의 영향 없어. 그러면 네. 무조건 3개월 동안 보수 못 받아요. 무조건 강등을.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견책, 감봉 이거 다 알겠죠? 그럼 아무것도 영향 안 받네? 천만의 말씀. 여기 봐봐요. 견책 당하면 6개월 동안 승진은 정지돼 있어. 6개월 안에는 승진 안 돼, 그냥. 승진 대상자더라도 승진이 안 돼. 승진할 수 없어, 6개월을. 견책을 받으면.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요. 감봉이 안 돼. 감봉이 안 올라가. 딱 멈춰버려, 감봉이. 그러면, 이를테면 2번 견책 받으면 1년 동안 승급이 안 되니까
1호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겠죠. 그러니까 자, 견책도 어느 정도 보수와 간접적이지만 어느 정도 관계되죠. 간봉이라든가 아니 호봉이라든가 어떤 것과 승진과 관계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이 1개월 간봉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12개월 플러스 1개월 동안 심포 1개월 동안 승진, 승급 아까 똑같아. 정직.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만약에 2개월 간봉 받으면 그치 14개월. 정직은 여기다 18을 더하게 돼 있어. 그럼 정직 2개월 받은 사람은 20개월 동안 승급이나 승진이 안 된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감경될 수 있어. 자, 원래 좀 잘해서 훈장이나 포장을 받으면 징계가 뭐여서 만약에 정직했던 것을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징계 부과금 제도도 최근 생겼는데 징계만 내리니까 재산상 손실은 별로 없죠. 신분상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나 징계 별로 관심 없어. 징계 받아봐야 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징계 받아 3개월간 또는 1개월간 보수 안 받아도 충분히 더 많아. 그리고 나 승진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어? 징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과금, 징계 부과금까지 물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이제 그건 그 정도로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징계기관의 절차 한번 봅시다. 자, 징계기관에서는 이거 한번 봅시다. 절차를 먼저 보시면 사무관 이상 5급 이상 하는 것은 중앙징계위원회로 넘어가요. 징계가 사무관 되면 중앙징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합니다. 6급 이하는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다시요. 중앙징계위원회하고 보통 징계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중앙징계위원회는 몇 급 이상으로 되어 있다? 5급. 자, 보통 징계위원회는 6급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 중앙징계위원회는 몇 명에서 몇 명, 17명, 위원장 1명하고 17명에서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민간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제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어야 된다. 보통은. 그래서 자, 실제로 하는 거 해봅시다. A라는 사무관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무슨 징계위원회가 열리겠어?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그럴 때 선생님 봐봐. 건건이로는 일단 그 많은 22명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모든 한 건씩은 8명이 나와. 8명. 8명이 나오되 여기서 과반 이상은 거기 상임위원 중에서 민간위원회 수가 2분의 1이어야 돼. 그래서 몇 명이어야 되냐면 5명 이상은 민간위원이야. 일반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도. 다시 이건 전체 22명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중에서 8명만 또 뽑아요. 열릴 때마다. 보통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주로 많이 하고 여기서는 몇 명 한다고? 8명 이하로. 보통 징계위원회는 7명 이하로 뽑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8명 뽑았으면 그 중에 몇 명이 5명 이상이
민간이어야 된다. 민간. 자, 이해는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용을 할 때 징계 절차를 보면 징계 의결을 요구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먼저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보통 하게 되고 징계 처분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아까 중앙징계위원회죠. 한 징계 의결 등에 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한다. 그러니까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장관. 다만 파면과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유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등을 해야 된다. 60일 이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 등을 해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입니다. 보통 징계위원회는 30일이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위원회 의결로 30일, 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범위에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징계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징계 처분 등 처분권자는 징계 등 의결서 또는 징계 부과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 등을, 그러니까 징계 처분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봐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 밑에 5급 사무관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징계위원회에다가 중앙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해 주라고 해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사람은 해임입니다, 뭐 파면입니다, 아니면 3개월 정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위원회 결정한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들어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그 사무관이나 서기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3개월 정직, 이걸 하게 되겠죠. 처분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9번 보니까. 8번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이.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심각하단 말이야. 해임했어야 되는데, 정직 3개월 이거 문제가 있네? 미리 그런 거 있으면 뭐 해주라고 청구할 수 있어? 징계위원회 심사나 재심사 다시 해봐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 9번 같이 이번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생각하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뭐 뭔지 알겠죠? 자, 최근 추세까지 볼 수 있겠고, 뭔 말인지는 정확히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열린 모습 보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니까 자기 밑에 4급 서기관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겠죠? 여기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8명을 또 아까 22명 중에 8명을 지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제외하고는 그러면 8명이면 그 중에 포함해서 8명이니까 5명은 몇 명, 절반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5명은 민간위원으로 돼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는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거기 372페이지 한번 볼까요? 372페이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7명이 이렇게 열렸다 합시다. A위원은 뭘 내렸어요? 파면. 파면. 자, 파면. 그 다음 B위원은 감봉. 이렇게 다 다룰 수 있겠잖아요. C위원은 강등. 그럼 파면은 몇 명? 2명. 해임은? 2명.
근데 아까 7명이 모였어. 과반수면 몇 명이야 돼? 4명이면 과반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파면 내려야 돼, 해임 내려야 돼? 그렇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징계자에게 유리한 점, 징계 대상이 된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점. 그렇죠. 그러면 파면이 유리해, 해임이 유리해? 해임이 유리하니까 해임 내린다. 해임. 과반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 어떻게 써 있냐면 쌤 31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볼까? 소청심사제도, 여기 소청심사인데 징계제도 어딨나? 징계도 마찬가지인데, 소청하고 마찬가지인데 징계도. 거기도 한번 읽어보셔. 마찬가지니까. 의견이 나눌 경우 봐봐. 31번 제일 밑에 의견이 나눌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판결.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이게 나온 것 중에서 제일 뭐 하는 거. 그럼 선생님 이러면 파면이 한 명이겠다 그래봐. 그 다음 강등이 또 한 명이겠다 그래봐. 만약에. 이 되니까 이제 4명 됐죠? 이 4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겠어? 그럼 강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리는 게 징계위원회 결정입니다. 자, 거기 읽어봅시다. 이 징계랑 소청이 똑같으니까. 그 밑에 읽어봅시다. 의견이 나뉘었죠, 지금. 의견이 과반수가 그냥 파면합시다. 그럼 파면하면 되지.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 사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 징계위원을 이거 파면 아주 뭐 진짜 딱 나쁜 짓 걸리면 다 파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정도는 뭐 감봉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이니까 어떤 사람은 해임 정도는 해야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파면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의견을 일치 안 보는 경우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 파면, 해임, 강등. 만약에 파면도 하나, 해임도 강등도 하나요. 아직까지 과반수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한 명이 청직이 있을 법한데 청직 없고 감봉이라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3명이 견책했다고 그래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그 사람 못 맞는가? 감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불리한 것부터 서서히 유리한 것들을 더해서 그 수가 과반이 되면 그걸로 결정한다 이 말이야. 높은 것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이걸 다 쭉 더하다 보면 과반이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게 징계 처분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파면이 한 명 있고 해임도 없고 뭣도 없고 뭡니까? 해임 그다음 강등 감봉 정직 감봉 이렇게 없고 감봉이 갑자기 3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감봉. 위에서부터 쭉 더해서 한다. 이해는 됐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는 대강 알겠죠, 이제? 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려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런 징계처분을 받았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지금 견책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3개월 감봉을 내려버리네? 그럼 불리하죠? 내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뭘 신청할 수 있어? 일단 소청을 심사할 수 있어, 소청.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소청 봅시다.
응? 바로 8번이요. 예. 기관의 장인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재심사 청구하는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소속 기관은 다 다르겠죠. 이게 봐봐. 보건복지부의 사무관인 서기관인 여기 자 행정안전부 서기관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소속 기관은 장은 다 다르겠잖아. 그렇죠? 자 쉽게 해서 자 문화체육부에 있는 4급이 서기관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문화체육부 장관이 보기에는 이 사람 최소한 강등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봉 처리해놨어. 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한번 다시 심사해 줄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제2심사라고. 이 사람들이 미리 알잖아. 그리고 나서 14일 안에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통보하기 전에 이거 좀 너무 가벼운데요? 한번 다시 해줄래요? 이렇게 제2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이제 소청으로 가봅니다. 앞에 소청으로 가면 362 거의 소청은 이게 징계처분에서 와요. 징계처분은 362 오니까 징계처분에서 오는데 소청심사제도가 있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 결정하는 권리 구조 제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징계가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없다고 생각했는데 견책을 하거나 나는 견책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감봉을 해줘버리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심사위원 소청심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징계처분한 것보다 더 높게는 못하겠죠. 억울해서 왔는데 감봉했는데 너 감봉이 아니야? 너 해임이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봉 이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심하게 하는 게 똑같이 하는 거겠죠. 징계에서 했던 똑같이 하는 것이 가장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4번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일반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일반 행정심판 제도인 반면에 소청심사 제도는 일반 행정심판 제도가 공무원에게 적용된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우리가 행정청하고 일반인들도 바로 소송으로 안 가죠. 자, 우리가 행정법을 다 배우니까 바로 행정 같은 경우, 행정청하고 관계가 있을 경우는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끼리 소송하면 소송으로 바로 가지만 먼저 전심 절차로 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 가죠. 행정심판 거치잖아. 그러면 이거 봅시다. 여기서는 이런 말이야. 공무원들은 행정심판 대신에 소송에 소청심사 해주라. 소청심사해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마음에 안 맞아. 자기가 분명히 뭐였다고. 자 봐봐요. 만약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게 불만이어서 했는데 똑같이 2개월 정직인데 이것도 불만이야. 그럼 또 소청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뭘로? 행정소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꼭 구별해야 돼. 보통하고 중앙이라 그래서 보통에서 불만이니까 중앙 이런 거 없습니다. 지방에서 내리니까 다시 중앙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소청심사가 너 안 되면 소송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죠? 소송심사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권익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역공무제 확립엔 도움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대상, 소청심사 대상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경력직,
공무원에 한정한다.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 기간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는 각각 소청심사위가 따로 있죠. 그쵸? 행정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행정부는 거의 대부분 교원 빼놓고 검사는 아예 소청제도 없고 인사혁신처도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그냥 자, 소청심사위원회 행정부의 공무원들은 거의 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다 소청을 심사해야 된다. 단 어떤 사람들은 교원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하는 거고, 그렇죠? 군인들은 알다시피 군대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이야, 쌤. 군인이나 군무원은 거기 맞게 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거 빼놓고는 다 인사혁신처로 앞에 붙어 있죠. 자, 특수경력직은 원칙적으로 뭐가 안 돼? 소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자, 좋습니다. 제도의 내용, 이 363페이지 밑에 보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인에서 7인 이내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항이 비상임위원. 아까 징계위원하고 조금 다르죠. 전체적인 수는. 그렇죠? 그렇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하겠습니다. 소청을 심사할 때 징계를 해주라 또는 이러이러한 징계 부탁했는데 안 하는 거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행정적인 공무원 요구에 대응을 하지 않아도 소청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처분 설명 사유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자, 특히 처분 사유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 심사는 알다시피 재정의원 몇 명 출석, 3분의 2 출석위원 과반수, 그쵸? 자,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종류는 각각 시키거나 지각, 기각, 취소, 변경, 효력 유무 확인, 존재 여부 확인, 의무 이행 명령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기속력이 있으므로 처분행정처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 서기관한테 이거 했다고 그랬죠. 징계를 의결해주러 징계위원회를 펼쳤어. 그런데 상급 정직이 나오니까 뭐였어? 이 사람은 다시 소청을 했어. 그래서 다시 정직이 아니라 감봉으로 내려갔어. 3개월 감봉으로.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위원회 제도할 때 위원회는 법적으로는 딱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행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뭣도 있다고 그랬어? 기속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는 거고, 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우리 쌤 안 왔을 때, 그렇죠? 그런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행정위원회 맞겠죠? 행정위원회 맞습니다. 행정위원회. 그 다음 쌤 거기 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회 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 수요일부터 이제 행정심판 다 끝났으니 90일 이내에 소송 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고. 자, 그 다음 아까 소청심사에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엇도 한다 그랬어?
고충 처리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고충 처리는 사유가 달라. 소청 심사는 자기가 불리한 처분이죠. 또는 부작이었죠. 근데 고충 처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신의 근무 조건이나 신상 문제 불만이 있거나 고충 청구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신청해서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하는 공무원의 권리니까. 자, 쌤 다시요. 무슨 불리한 처분이 있는 거 아니야. 징계돼. 그런 거 아니라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 그런 거 있을 때는 고충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가셨는데 우리 쌤 가셨는데 여직원 화장실이 거의 없어. 너무 적어. 불만이죠. 고충 처리할 수 있어 없어? 분리관 처음 받았어? 안 받았잖아. 부작이 있어? 없잖아.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충을 처리해 준다고.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부사항 보니까 근무 조건, 인사관리, 신상 문제 다 성별, 종교별 쭉 있죠. 이런 것들은 고충을 말해. 고충. 자, 그래서 소청 심사제도와 고충 처리 제도의 비교가 나와 있죠. 심사 대상, 처리와 법적 성격의 차이, 그다음 심사 결과와 효력의 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소청은 기속력이 갖고 있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여기는 야야 좀 화장실 좀 늘려줘 이렇게 하고 권고사항에 그칩니다. 권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력 보니까 시정조치를 자 봐봐요. 소청 심사 결과를 당행행정처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 고충 심사 결과는 당행행정처를 기소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런데 거기 봅시다. 공무원의 대상에서 고충심사제도 대상은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한정한다. 소청심사위원은 별정직도 안 되죠. 특수경력직 안 됐었죠. 오직 경력직 공무원만 됐죠. 근데 고충은 별정직까지 포함할게. 단 정무직은 포함 못해. 이런 거죠. 한번 거기 그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고충 처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니죠. 시험에는 안 나오고 거의 대부분 징계하고 소청이 시험에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버렸네. 그는 지금 반짝이지 않네. 신기하네. 뭐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우리 쌤이 이렇게 만들어주라고 아까 우리 오후에 드린 것처럼 만들어주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건 뭐 더 쉽죠. 이렇게 안 만들고 차라리 그렇게 만들면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할 때는 그거 옆에 놓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